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뭐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네, 너무 많이 바뀌고 그리고 또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야기하다가 멈춰서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지? 라는 걸 중간중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가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상의 중심이 어딜까요? 네,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경제의 중심만 보면 여전히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장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려면 핀비즈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핀비즈닷컴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고요. 네, 무료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블럭의 사이즈가 각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냅니다. 여전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AI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버블론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한동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AI를 등에 업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보이죠. 네, 여기 구글. 네, 구글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보입니다. 구글은 최근에 제미나이 3.0 프로가 나오면서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일단 GPT 사용량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노트북 LM 이런 것들의 사용량이 확실히 늘어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다른 트렌드는 여기 애플이 있죠. 애플이 한동안 고전하다가 요즘 들어서 판매량 증가와 함께 살짝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AI 시절에 한 발짝 뒤쳐져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서 AI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애플은 기본적인 반도체 레벨에서 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응하려면 반도체 칩 설계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나오려면 보통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생성형 AI 혹은 제대로 돌아가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올해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새로운 칩셋과 함께 뭔가 새로운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를 등에 업고서 올해도 역시 선전을 했죠.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선전하다가 최근에는 살짝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네, 또 연말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테슬라입니다. 내년의 IT 트렌드는 보통 재작년에는 IT 트렌드가 네,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가 트렌드였다면 올해는 에이전틱 AI, 네, AI를 가지고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데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뭐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내년의 IT 트렌드는 바로 피지컬 AI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AI가 이런 핸드폰이나 혹은 이런 노트북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세상으로 뛰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휴머노이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시장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하나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한때 반도체 시장에 절대 강자가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인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이 쪼그라들었고 퀄컴보다도 살짝 작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AMD가 지금 인텔의 시가총액의 거의 3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바뀌는 걸 이 조그만한 이 차트 하나만 보고 있으면 네,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미래 전망이라고 했지만 바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바로 피지컬 AI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역시 휴머노이드가 네, 제일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순쯤 테슬라가 발표한 영상입니다. 예, 보시면 이게 빨리 감는 게 아니라 1배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보시면 발이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대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람의 노동력에 갇혀 있는 그런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이 왜 다를까요? 보통 우리가 보면 식당 같은 데서도 요즘에 로봇을 많이 쓰고 있죠. 이제 볶음밥 하는 로봇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걔는 평생 볶음밥만 할 수 있는 로봇이 됩니다. 근데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볶음밥도 했다가 김치도 담그다가 배달도 나갔다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올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발전하는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테슬라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네, 로봇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타이즈 입고 쫄쫄이 입고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로봇 춤을 추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12월 달부터 네,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에서 2대가 인턴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양산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양산 단위는 500대, 1000대 이 정도 단위로 해서 첫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요즘에 IT 업계,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발전할 때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단계들을 이제 페이지 1, 2, 3 이렇게 가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로켓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2단계에서 완성도를 더하고 3단계에서는 실제 시장에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가는데 내년에 아마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시끄럽고 말이 많죠. 이것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 모습이 뭐냐면 그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에 있는 공장에서 자동차가 출고되자마자 네, 자동차를 구매한 주인한테 자율주행으로 배송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테슬라 직원들까지 와서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길가에 보면 자동차 배송하는 큰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 보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 네, 자동차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벌써 3시간 동안 사람의 전혀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됐을 때는 사회 기반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봤던 논문 중에 하나를 보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면 현존하는 직업의 22%가 소멸한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운전과 관련되어 있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네, 택시기사, 화물차기사, 대리운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직업이 운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체한다는 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택시의 어떤 한계는 뭘까요? 택시 드라이버의 숫자라는 게 어떤 리미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자동차만 뽑아내면 다 택시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네, 로봇 택시라는 이름으로 벌써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이 되고 또 끼어들기도 그렇게 매끄럽게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소정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이 전쟁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끝으로 가고 있지만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사이에 또 전쟁이 있고요. 또 중동 지역에서는 또 자잘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업체가 하나가 있죠. 미국의 팔란티어입니다. 이 팔란티어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전쟁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이 팔란티어의 네, 결과인데요.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플립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군집 드론 혹은 군집 네,
선박, 뭐 이런 것들, 이제 대량으로 무언가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보면 적들이 이렇게 보트의 형태로, 쾌속종의 형태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자, 드론들을 이용을 해서 일거에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자 지구에 있는 혹은 자기의 적들을 이렇게 쭉 스캔하면 이 중에서 테러리스트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AI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AI들이 정확도가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70%의 확률로 이제 바로 무기를 날린다는 건 굉장히 많은 정치적 그리고 또 윤리적인 비난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런 데 있어서 정확한 AI 그리고 또 유인 하나에 무인 여러 대가 붙는 유무인 복합체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좀 더 대놓고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사람이 숨어서 날리는 드론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사람이 모는 그런 비행기가 없는 드론만으로 가득한 그런 항공모함의 등장도 아마 내년쯤이면 뭔가 조금씩 실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내년 10월 달에 매년 하는 방산 전시회가 있거든요. 아덱스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좀 더 재미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AI를 다루기 위해서는 계산 능력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처리량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런 처리량을 톱스 혹은 플롭스라고 하는 단위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메가트롭, 다음에 테라프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처리량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이 데이터 센터는 몇백 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센터를 세는 단위가 전력 단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이제 구글의 초대 CEO죠. 에릭 슈미츠는 이렇게 쉽게 정의를 했어요. 앞으로 데이터 센터란 전기를 토큰으로 바꾸는 장치다.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이제 결과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넣으면 AI가 나오는 공장, 그게 데이터 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형 원자로를 건설하는 거. 전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GPU 10만 장짜리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가동 정지되는 화력발전소를 뜯어와서 설치할 정도로 정말로 전력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런 것들도 문제인데요. 이걸 위해서 또 다르게 접근하는 게 바로 이런 대형 배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ESS라고 부르죠. 이 ESS 산업은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리튬 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친환경 에너지들의 그 출렁임을 다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게 뭐냐면 하와이에 설치되어 있는 전력 저장 장치인데요. 이런 컨테이너 박스만한 이런 저장 장치 70개 이상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와이에서는 기본적으로 풍력, 지열, 태양광 이런 전력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기가 없을 때는 여기서 꺼내 쓰고 많이 발생할 때는 여기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력발전소 한 기가 완전히 없어져도 되는, 이제는 하와이는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로만 돌아가는 섬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좋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GPU를 가동할 때는 엄청난 전기와 발열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부터 또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 컴퓨팅 이야기입니다. 그 젠슨 왕이 앞으로 20년, 30년 더 남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젠슨 왕조차도, 엔비디아조차도 지금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약간 불안정하고 오차가 많은 게 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정하고 분석하는 용도로 엔비디아의 GPU들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초기 양자 컴퓨터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 용량도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또 되게 불안정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기형의 이 양자 컴퓨터조차도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가동률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바로 신약 개발, 그리고 또 기후 모델링, 그리고 초거대 AI 학습 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 경제 분석하는 데도 양자 컴퓨팅만한 게 없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은 보통 일반 컴퓨터가 1부터 1000까지 있다라고 하면 하나씩 해봐야 1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1부터 1000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돌리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모두의 특강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 중첩, 그리고 얽힘, 그리고 병렬 처리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들을 이용한다면 신약 개발할 때 분자 모델링 같은 복잡한 연산을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걸릴 작업들을 수초 안에 끝낸다든지, 그리고 또 대부분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양자를 이용한 양자 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는 중간에 도청이 불가능한 그런 통신 기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이 이제 2030년 이후로는 이제는 양자 기반에 대한 내성을 갖는 암호화 체계가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30년이라고 해봐야 5년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양자 쪽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AI도 갑자기 훅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자 쪽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본다면 일단은 크게는 북미 지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양자, 패권을 놓고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주로 국가 주도로 하고 있고요. 미국은 기업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주로 미국 회사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양자통신이라든지 또 새로운 방식의 특허들 이런 쪽으로 지적재산권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초기 기술이고 또 기술적인 난제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너무나도 큰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씩 실체가 되다가 향후 한 5년 정도 안에는 또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 막 다루듯이 양자 코딩한다고 다 같이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올 건지 한번 가볍게 살펴봤습니다.